민주당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를 예방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협치 그리고 일하는 국회를 만나자라고 하면서 서로 모두 인사를 하면서 얘기를 끝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임승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효은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과 함께 정치권 이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에 이제 예방한 내용 먼저 해볼까요? 뭐 협치 얘기하면서 제가 들었던 것 중에 이제 좀 관심이 가는 것은 추경안 얘기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이제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이야기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추경이 조금은 진전이 될 수 있을지 어떤 예상을 하시는지요? 사실 윤석열 당선인도 추경에 대해서 후보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특히나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 시급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왔고 당선인 신분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에 있어서 아직까지 실무단을 꾸린 것은 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원칙적인 큰 틀의 합의를 했고 또 오늘 이렇게 원내대표 간에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봐서 구체적인 실무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하루빨리 조금 그 시기가 앞당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같은 질문이지만 추경이 필요한 이유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겠다라는 부분인데 기재부는 약간 반대는 하고 있지만 분위기가 좀 바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기재부는 항상 이제 국가 재정적 측면에서 항상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는데요. 이 추경 문제는 대선 때 양 당에서 다 공약한 사안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합의가 가능해서 추진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어쨌든 간에 국민이 가장 시급한 게 민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도 결국은 이제 민생을 통해서 그리고 국회의 역할이라는 게 입법을 통해서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빨리 인수위가 그 추경안을 제시해라. 그리고 국민의힘도 인수위에 추경안을 의견을 제출해서 빨리 어떤 그 추경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고 빨리 추경을 추진하자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국회와 또 행정부가 긴밀히 소통을 해서 이거는 가장 시급한 국회 현안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어제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만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9일 만에 굉장히 늦게 만났지만 또 가장 오랫동안 이야기를 한 회동이 됐겠습니다. 먼저 총평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사실 처음에 이제 언론인들이 스케치를 할 때는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간 사이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화의적인 제스처가 많이 보이지는 않아서 다소 내용적인 측면에서 조금 우려가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었는데 오늘 이제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발표 나오는 것을 보면 용산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정도 원칙적인 협조를 하겠다라는 원칙론을 밝혔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추경 문제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당연히 협조하겠다라고 조금은 기존에 보이던 태도에서 다소 양보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행보가 있을 것이라고 봐서 아직까지 상당히 조금 구체적인 부분이 나오진 않았지만 원칙론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다만 지금 용산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구체적인 조건이 실체화되었을 때 다시 보겠다라는 취지의 발언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향후 윤석열 당선인 측과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측이 어떻게 부딪힐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측이 다소 조금 기존의 태도를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역시나. 저는 대통령께서는 어제 정말 윤석열 당선인을 최고로 예우를 했고 저는 최선을 다한 자리였다고 봅니다. 이제 공은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로 넘어갔습니다. 어제 이제 두 분이 잘 만났고 그리고 뭐 일각에서는 구체적인 실무 합의가 없던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표명하는데 정치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국민들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요. 어제 두 지도자들께서 만나셔서 앞으로 정부 업무 인계 인수를 원활히 하고 국가를 편안하게 하고 민생을 잘 살피는데 원론적으로 동의를 했고 그 다음에 실무적인 부분들은 앞 정부와 뒤 정부의 그 신뢰 하에서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저는 어제 모양새는 매우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이제 앞으로의 그 일은 인수위의 저는 능력이라고 봅니다. 청와대 이전 문제랄지 그리고 앞으로 뭐 추경 문제랄지 여러 가지 민생에 관한 문제, 인사 문제 이런 것들이 원칙적으로 다 현 정부에서는 선의를 가지고 도와주려는 의사를 표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물론 그 전에
이런 것들이 충돌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약간 이제 그런 것들이 의사소통 과정에서 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어제 다시 또 원칙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인수위가 이런 난제들을 풀어나가는 거 정말 능력의 시험대 그리고 윤석열 리더십이 어떻게 국민들한테 보여지는지 앞으로 저는 정말 인수위의 몫이라고 봅니다. 네. 큰 틀의 모습은 좋았지만 세부 사항은 두 분이 약간은 다르게 좀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세부 사항 중에 하나가 이제 집무실 이전 부분인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는 합의를 했지만 면밀한 검토를 하겠다. 요 단어 때문에 즉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악마는 뒤에 숨어 있다. 이 면밀한 검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양 당에서는 각자 다른 부분에 조금 방점을 둘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청와대가 용산 이전 문제가 나왔을 때 뭐 탁현민 비서관을 비롯해서 굉장히 조금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을 때와 비교해서는 굉장히 좀 진일보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저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고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면밀히 검토하겠다라는 것에서 어느 정도 정치적 여지를 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청와대가 강경하게 나오는 것은 지금 청와대가 강경하게 나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분명히 부담이 갈 수 있는 일이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이제 야당의 포지션으로서 어느 정도 비판을 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5년 전에 사실 광화문 시대라는 것을 약속했고 광화문으로 나오는 것은 소통이고 용산으로 가는 것은 불통이다라는 그런 것이 본인에게 부메랑으로 다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있어서 다소 부담감을 느낀 것 같고 실제로 지금 처음에는 조금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지만 청와대를 개방했을 때의 어떤 그 경제적 효과가 상당 부분 있을 수 있다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음으로써 이런 부분들이 문재인 대통령도 조금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인수에게 공이 넘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뭐 예비비 등등등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협조를 해주는데 그러니까 5월 9일 날 이전되고 안 되고는 인수의 몫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도 있는 겁니까? 아니 저는 이제 어쨌든 청와대의 우려라는 게 뭐 청와대 이전에 대해서 반대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2012년에 대선 후보로 나올 때부터 좀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했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현실화되지 못했고 이 어떤 새로운 그 청와대 시대를 여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다만 용산이라는 곳에 국방부에 급히 이전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였기 때문에 어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이전 지역에 대해서는 차기 정부의 몫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차기 정부가 책임지고 하는 것이죠. 이제 다만 5월 10일까지 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해야 되는 문제. 물론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관료들이 매우 일사불란하게 잘 처리는 하겠지만 또 이 어떤 정부를 또 넘겨주는 입장에서 이게 그냥 새롭게 하나의 집을 지어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 정부를 어쨌든 5월 9일까지 책임지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만에 하나 어떤 문제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뭐 예비비라는 예산 문제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뭐 국가 안보 사안이랄지 보이지 않는 실무적인 부분들까지 잘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고요. 예비비 부분은 얼마든지 양쪽에서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작은 것들을 가지고 서로 논란이 되면서 큰 거를 어떤 그르치기보다는 어제 이제 협의의 물꼬가 터졌기 때문에 잘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인수위원회에서 뭐 앞으로 가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제 더는 현 정부가 협조를 안 해줘서라는 그런 말은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 아예 얘기가 안 나왔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언급은 되지 않았을까라고 했는데 전혀 이야기가 없었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이야기가 안 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무적인 판단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당선인 사이에 회동이 있을 것이라는 기사를 보고 MB 사면 문제는 거론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는 대통령과 당선인 사이에 사이가 굉장히 좋을 때도 꺼내기가 좀 부담스러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어디까지나
현직 대통령에게 사면 권한이 있는 문제인데 사실 많은 언론 보도도 있었다시피 신권력과 구권력이 충돌하는 모양새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당선인 측에서든 뭐 대통령 측에서든 MB 사면 문제를 주요 의제로 꺼내는 것은 뭐 용산 이전이라든지 다른 추경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까지 협의가 진행되지 않는 그런 여파를 끼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정무적인 판단을 양측이 서로 한 것 같고 또 실제로도 MB 사면 문제를 이번 회동에서는 꺼내지 않는 것이 저는 바람직했다라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 사면권을 현재 갖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또 필요한 시기인데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을 한 것이 국민 통합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사면권을 행사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의 사면권이 이제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항상 뭔가 그 어떤 국민 통합의 하나의 주요한 기제로 작동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은 이명박 대통령 사면을 논하기에는 시기가 좀 지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선 직후에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면됐으니 그럼 국민 통합 차원에서 이렇게 같이 합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지만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뭐 다른 김경수 전 지사 등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인 거래의 모습을 보이면서 사면론이 이상하게 변질이 됐고요. 그 뒤로 더욱더 어려워진 거는 인수위의 면면들이 상당히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국정 운영을 했던 분들이 대거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명박 정부 시즌2라는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 상태에서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은 굉장히 그러면 다시 어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정치 세력의 부활이랄지 그런 걸로도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새 대통령께서 해결하셔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네, 여기에 대한 의견 듣겠습니다. 뭐 저는 새 대통령이 될 윤석열 당선인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수용할 측면이 있다라고 보지만 저는 사면 문제에 있어서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의 그 양태를 조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이 있기 전까지는 모든 특별 사면에 조금 부정적인 입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찌됐든 평범한 시민 국민들과 다른 대우를 받는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우려를 했는데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이전에는 여론조사가 굉장히 팽팽하게 나왔던 추세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이후에 또 대통령이 사면 이후에 뭐 이러한 어떤 양해를 해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한다라는 취지의 적절한 메시지까지 나오면서 이후의 여론조사를 보게 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이 잘한 결정이었다라는 분석이 조금 올라가는 추세를 분명히 보였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특히나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사면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사면 문제도 어디까지나 문재인 대통령의 권한이 있는 문제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적절히 시행하고 또 이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적절한 메시지가 나온다면 저는 이 문제도 어디까지나 국민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국민적 평가가 그리고 국민적 시선이 조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최근 여론조사를 봤을 때는 이명박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평가가 박근혜 대통령 사면 때보다 조금 더 높은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실제로 결단할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총리 인선 얘기해 보겠습니다. 다음 달 초까지는 총리를 좀 선택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어떤 사람을 뽑느냐가 첫 번째 인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한간에선 통합형 인사 또 지금 나오는 뭐 여러 기사에서는 경제형 인사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이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혹시 호남이나 과거 민주당 인사가 총리가 된다면 오히려 통합을 저해한다라고 보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거 맞나요? 그러니까 이제 통합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통합의 그 핵심 축의 가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과연 뭘 할 것인가? 그러면 민주당의 반대편에 있는 분을 함께하는 것이 통합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지금 거론되는 몇 분들 계신 것 같긴 한데요. 이제 그분들은 어쨌든 이제 민주당에 몸담고 계시다가 또 뜻이 달라서 저쪽 당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치인이 어떤 국민 통합의 어떤 주체로 되기에는 지금은 우리
국민을 하나로 모으기에는 어떤 정치인의 모습으로서의 통합은 조금 특히 이제 당의 어떤 정파적인 어떤 그 색깔을 갖고 있는 통합, 인물의 중심의 통합은 되게 작은 통합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전체적인 통합 그림하고는 좀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경제형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항상 언제나 경제가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제 전문가가 얘기 나오는데 그러면 저는 국무총리라는 자리가 국정을 전반적으로 아울러서 대통령을 보좌해야 되는 자리인데 그분에게 필요한 역량이 꼭 경제적인 식견일까? 저는 그거는 중요하지만 전체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사회 굉장히 사회 문제도 복잡하고 그다음에 거대 관료 조직을 통할하는 문제 그리고 특히 정치권과의 소통 역량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김부겸 총리께서 대통령과 당선인의 만남에서 상당히 역할을 했다고 또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으로 국정을 함께 하면서 정치적인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그 통합형 인물이 저는 국무총리로 맞다고 보고요. 뭐 경제 관련한 이런 게 능력이 필요하면 지금 부총리로 돼 있는 기획재정부 장관을 그런 어떤 역량을 가지신 분이 하면 될 것 같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협소하게 통합과 경제 이 개념을 좀 작게 갈 필요는 없다 그렇게 봅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의 의견도 좀 궁금한데 특히 이제 안철수 위원장의 경우에도 총리 하마평에 오르고 있기 때문에 통합형이냐 아니면 현재 그러니까 통합을 같이 해줬던 안철수 위원장이 총리 물망에 오르는 것이냐 아니면 경제형이 필요한 것이냐 어떻습니까? 저는 안철수 위원장 개인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총리의 자질은 충분히 가지고 계시다고 봅니다. 지금 실제로 많이 언론에서 다뤄지고 있지는 않지만 코로나 문제에 있어서 치료제, 특허권 문제에 대해서 계속 논하고 있고 항체율 조사에 대해서도 지금 화두를 던진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수요가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런 지점을 어느 정도 인수위원장으로서 파악하고 있는 그 능력 자체는 높게 평가하고 싶다. 다만 김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저는 좀 동의를 많이 하는 부분이 사실 통합형 인사라고 해서 저희 당 기준으로 민주당에서 오랜 기간 당적을 가지셨거나 활동을 고위직을 지내셨던 분들을 데려와 가지고 저희 당의 고위직으로 앉힘으로써 우린 통합을 했다라는 식의 정치를 한 20, 30년 정도 해왔고 실제로 정부를 꾸린 이후에도 통합과 배려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특정 지역을 할당한다든지 특정 성별을 할당한다든지라는 식으로 많이 해봤지만은 그러한 어떤 할당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당에 계셨던 분들을 모셔와 가지고 과연 진정 국민 통합이라는 그 효용 가치를 실제로 국민들이 얼마나 느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20년째 그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의문부호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전문가 영역에서 뛰어난 전문 영역을 지니신 분들이 총리 후보군에 오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정치권에서 다뤄지고 있는 이슈들을 보게 된다면은 용산 이전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 이외에 어떻게 코로나 방역 수칙에 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라든지 어떻게 당선인과 인수위가 그것을 끌고 나갈지에 대해서 언론 보도가 조금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조금 엄중히 인식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슈를 발굴할 수 있고 또 이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 방안을 짜낼 수 있는 그런 전문가 영역의 어떤 전문성을 가진 분이 총리 후보군으로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총리에 대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잠깐 언급은 해주셨지만 김부겸 현재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만남을 또 주선도 하기도 했고 또 그분이 만약 여소야대 국면에서 총리 인선에 통과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만약 그분이 된다면 통합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근데 그 현실적으로 좀 거의 가능성이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권이 새로 이 당에서 저 당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또 당선인과 그다음에 그 정당에 함께했던 분들이 당연히 총리를 하려고 할 것이고요. 그럼 저는 현실적인 벽에 부딪힌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김부겸 총리 같은 그런 자질과 역량을 가지신 분이 계속 총리를 하시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가 되고요. 마치 여소야대를 그 어떤 돌파하기 위해서는 그런 생각도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현실적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네. 저도 정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만약에 김부겸 총리가 유임이 된다면 민주당에서 굉장히 공격을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청문회를 통과하는 데는 조금 쉬운 지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작 정부가 꾸려졌을 때 굉장히 좀 대통령과 총리 사이에 의견이 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김부겸 총리가 결국 통합형 인재라는 것은 결국에는 지금 민주당의 취약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지역에서 상당 부분 공헌을 하신 바가 있고 그래서
통합형 인재다라고 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김부겸 총리도 문재인 대통령 하에서 문재인 정부의 어떤 국정 가치를 대변하셨던 분이지 새롭게 구성되는 윤석열 정부의 어떤 국정 가치나 비전을 이해하고 대변하시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청문회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을 배제하고자 김부겸 총리의 유임 카드를 꺼내는 것은 이후에 더 불어닥칠 어떤 국정 운영에서 어려움을 잠시 덮고 가는 미봉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민주당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가 대선 공약 추진기구 같이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뭐 저는 그 취지 자체는 당연히 뭐 폄하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다만 사실 뭐 이런 어떤 같이 해보자라는 식의 제안이라는 것이 대선 기간에도 상당 부분 많았습니다. 당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도 추경을 가지고 가져와서 뭐 대선 후보 간의 어떤 협의체를 꾸리자, 대선 후보 간의 모임을 갖자라고 했지만은 사실 그 문제 같은 경우에도 추경 문제와 관련해서 당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온 바가 있었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당이 어떤 치열하게 토론과 그리고 방송에 나와서 설득 과정을 거치면서 협의를 하면 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다소 정치적으로 그것을 이용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는데 박홍근 원내대표의 경우에도 사실 구체적인 대안을 조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사실 뭐 통합형 기구 이런 것들이 사실 말로 듣기에는 굉장히 좋죠. 하지만 그것이 어떤 민주당의 의사라든지 민주당의 어떤 공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있는 기구라면은 결국에는 그러한 기구가 없더라도 어떤 갈등이라는 것이 더 불거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기구가 공식적으로 생김으로써 그 안에서의 어떤 내홍이나 치열한 다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러한 기구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기구인지 또 거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위원들이 몇 명 정도 참여해서 공식적으로 어떻게 뭐 예를 들어 찬성 몇 표가 나왔을 때 그것을 통과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구체적인 대안이 나왔을 때 평가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당장의 어떤 통합형 기구라고 해서 이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다라고 평가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우리 정치가 전 바람직한 변화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대선 시계를 좀 거꾸로 돌려보면 굉장히 그 이번 대선 과정에서 뭐 비호감 대선 이런 얘기도 많았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통합이 되게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 대통령 선거 구조가 이제 승자 독식 구조다 보니까 한 표라도 더 많이 얻은 쪽이 대통령이 돼서 정부를 구성하면서 이제 인수위 과정에서부터 공약을 하고 이제 국정 과제를 하면서 추진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분명히 대선 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를 위해서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위한 정책은 양당이 갖고 있는 게 비슷합니다. 또 그래서 접점이 있다는 거는 우리가 대선 토론 기간에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걸 같이 논의하자라는 얘기들이 분명히 있었고 윤석열 당선인도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할 때 몇 가지 약속 중에도 있었습니다. 인수위 때 공통 공약을 같이 논의하자. 저는 그게 꼭 안철수 후보와의 공약만을 얘기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민주당과도 함께 논의하자는 저는 거기서부터 협치와 소통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민주당도 어쨌든 적지만 많은 국민들의 득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 나가는 게 저는 바람직하고요. 그것이 이제 민주당이 얘기한 정치 개혁이었습니다. 네. 정치 개혁이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물론 이제 당장 어떤 것들이 협의가 안 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양 당의 이익이나 뭐 이런 게 있겠지만 저는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인수위 때부터 그리고 새 정부 출범해서부터 뭔가 그 협의체로서 출범한다면 저는 우리 정치나 국정 운영 방식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저는 긍정적인 의미로 보고 싶습니다. 예. 여기에 추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체가 굉장히 이상적이긴 한데 문제는 민주당에서 조금 전에 검수안박하겠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을 향해서 본부장 발의했단 말이죠. 특검 발의. 이거랑 좀 매치가 좀 안 되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현안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해야 될 일이 워낙 많이 있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국민들의 요구였던 개혁을 완수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게 그 안에 이제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그 검찰의 그 비대해진 어떤 권한을 줄여야 된다는 거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부터 계속 문제가 되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계속 추진할 과제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라는 그 원칙에 따라서
윤석열 당선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그 국민들과 함께 검증을 하자 이런 게 한 축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로는 정말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민생을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어느 한쪽으로만 가는 그런 건 아니고요. 개혁과 민생 이런 걸 함께하자. 그리고 결국 개혁이라는 것도 민생을 위한 개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저는 동시에 추진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검수완박, 특검법 발의. 민주당이 아직까지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밀어붙인다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식으로 밀어붙인다면 지방선거에서 또 민주당은 좀 안 좋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선거에서 지게 되면 사실 현상 진단이 그리고 원인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지금 일부 의원들의 이야기했지만 겸수완박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민주당에서. 근데 문재인 정부하에서 가장 큰 사태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사실 조국 사태였을 텐데 이것이 문재인 정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줬다라는 것은 민주당도 부정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사실은 검찰 개혁이 나온 것이거든요. 조국 전 장관의 가족에 대한 수사가 검찰의 수사가 너무 과도하다는 논리를 펼치면서 검찰 개혁 카드를 꺼내기 시작했고 이에 추미애 장관이 현 정부에 있어서 비판의 잣대를 들이대는 한동훈 검사장을 비롯한 윤석열 당시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시키면서 검찰 개혁의 논의가 더욱더 뜨거워졌는데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지금 일부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 조국 문제나 이재명 후보도 당시에 조국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조금 사과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상황에서 또다시 검수완박이라는 것이 우리가 검찰 개혁이 부족했다라고 해서 이번 대선을 졌다라고 현상을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현상 분석을 하고 원인 진단을 하는 것이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 된다라면 저는 지방선거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을 겪을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새로운 물결의 김동연 대표가 이제 합당의 모습을 밝혔습니다. 의사를 밝혔는데 내부에서 어떤 반응인지 좀 궁금하네요. 이제 김동연 후 대표와는 지난 대선 마지막에 단일화를 했고 특히 이제 기득권 타파와 정치 개혁에 합의한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같이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김동연 대표 새로운 물결과 합당이나 향후 지방선거 공동 대응에 대해서는 자연스러운 그런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오늘 합당 그러니까 민주당이 먼저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화답을 했죠. 그랬을 때 결국 이제 이 기득권 해체 그리고 정치 개혁이 어떤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다. 그래서 분권형 대통령제를 위한 여러 가지 개혁 조치들을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이 새로운 어떤 정치를 위한 어떤 개혁의 깃발을 훨씬 좀 강하게 들 수 있는 그런 또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경기지사 관련해서 민주당 쪽에는 꽤 많은 인물들이 하겠다라고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경기도가 굉장히 인구수가 많잖아요. 놓치면 안 되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거기는? 지금 후보군 중에서는 유승민 대표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신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소수로 알고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최대 격전지로 분류해야 될 부분은 경기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지난번 대선 결과를 봤을 때도 이제 경기도가 국민의힘에 굉장히 험지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들이 커가고 있고 실제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어떤 정책이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평가를 받았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재명 지사의 그런 경제 정책들이 어떤 모순점이 있었고 정확하게 그 경제 정책들이 어떠한 부정적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는 그런 후보가 국민의힘에서 나와야 그러한 경기도의 승리를 바탕으로 수도권을 장악하고 전국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서울시장의 대항마가 마땅치 않아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제 송영길 전 대표 차출론이 많이 나오고요. 특히 오늘 아침에는 이제 정성호 김남국 의원이 지방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민주당이 정말 다시 국민들의 뜻에 부응해야 되겠다라는 간절함을 좀 보여주는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여론 지형이 만만치는 않지만 또 새로운 모습으로 또 서울 시민들한테 다가간다면 얼마든지 또 다시 어떤 민심을 회복할 수 있겠다. 그렇게 또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임승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효은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